조선시대 왕실의 공주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화려한 궁궐 안에서 태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간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단편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선 제12대 왕 정조의 딸이자 제23대 왕 순조의 동복 여동생인 숙선옹주입니다. 그녀는 짧은 생애 동안 아버지와 오빠의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시를 짓는 재능과 요리 솜씨로 왕실 역사에 특별한 촉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793년 정조 17년 3월 1일 창덕궁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숙선옹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수빈 박씨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일성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다행히 순산하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빈 박씨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숙선옹주는 아버지 정조와 3살 위 오빠 훗날 순조가 되는 왕세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숙선옹주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796년 그녀가 겨우 3살이었을 때 천연두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천연두는 마마라고 불리며 왕실과 백성 모두에게 두려운 질병이었습니다. 정조는 일찍이 처사들 무뇨세자를 홍역으로 잃은 아픔이 있었기에 딸의 병은 그에게 더욱 큰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천연두의 전염성 때문에 아버지 정조와 오빠인 왕세자는 이문원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침 수원화성이 완공되어 화성행궁에서 낙성연이 열리는 때였는데 정조는 딸의 병 때문에 이 중요한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낙성연을 그린 그림을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총책임자였던 채제공이 대신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숙선옹주는 천연두를 이겨냈습니다. 딸이 완쾌했다는 소식을 들은 정조는 크게 반기며 마마신 전송의식으로 숙선옹주의 완쾌를 기뻐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어린 딸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왕실의 딸들은 보통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공주나 옹주라는 자코를 받았습니다. 정실 왕비 소생이면 공주, 후궁 소생이면 옹주였지요. 그런데 숙선옹주는 정조가 살아계실 때 자코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조에게는 모두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빈 성씨 소생의 아들 무뇨세자였지만 5살의 나이로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역시 의빈 성씨 소생의 딸이었지만 생후 2달 만에 병으로 요절했습니다. 셋째가 수빈 박씨 소생의 아들 훗날 순조가 되는 왕자였고 넷째가 바로 숙선옹주였습니다.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최소한 첫 돌은 넘겨야 비로소 정식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왕실의 자코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특히 왕위를 이을 원자나 세자에게는 따로 자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뇨세자도 살아생전에는 자코가 없었고 무뇨는 사후에 붙인 시호였습니다. 순조 역시 태어날 당시 다른 아들이 없었으니 자동으로 원자에서 세자로 이어지는 루트가 예상되었고 따라서 자코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첫째 딸은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막내인 숙선옹주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에 정조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1800년 숙선옹주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이때 오빠인 순조도 아직 세자 책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빠가 세자가 되지 못했는데 그 동생에게 먼저 자코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순조가 세자가 된 후에는 세자빈 간택을 진행하던 중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숙선옹주는 정조의 3년상을 다 마친 10살이 되어서야 오빠인 순조로부터 숙선이라는 자코를 받았습니다. 숙은 공손하고 정숙하다는 뜻이고 선은 착하고 어질다는 뜻입니다. 순조가 여동생에게 얼마나 좋은 뜻을 담아 자코를 지어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숙선옹주의 생모인 수빈 박씨가 보통의 빈과는 다르다고 여겨 공주 아래이면서 옹주 위인 궁주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들어 숙선옹주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녀는 숙선옹주가 아닌 숙선공주로 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빈 박씨와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1804년 순조 3년 11살이 된 숙선옹주에게 혼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16일 창덕궁 희정당에서 부마 초간택이 열렸고 3월 17일 중의당에서 재간택, 4월 9일 중의당에서 상간택을 거쳐 전 정랑 홍익모의 아들 홍현주가 최종 낙점되었습니다. 홍현주는 1793년생으로 숙선 옹주와 동갑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홍락성은 해경궁 홍씨의 육촌 오빠였고 할머니는 청성심씨로 청성이 심는건의 고모였습니다. 또한 홍락성의 첩이 정조의 후궁이었던 의빈 성씨의 친언니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왕실과 여러 인연으로 얽힌 명문가였던 것입니다. 같은 해 5월 17일 가래청이 세워지고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이때 순조가 여동생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선 옹주가 시집갈 때 순조는 혼수로 많은 재물을 챙겨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왕이 몹시 사랑하는 바이고 나의 유일한 동생이니 이를 선례로 삼지 말라. 순조에게 숙선 옹주는 유일한 동복 남매였습니다. 순조의 고조부인 숙종도 하나뿐인 여동생 명안공주를 무척 아꼈다고 하는데 순조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숙선 옹주가 출합하기 전날, 그러니까 혼인하여 궁 밖에 집을 짓고 나가기 하루 전날 순조는 여동생의 집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반대했지만 순조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여동생의 집으로 행차했습니다. 순조대왕 묘지문과 명경왕비가 내린 행록에는 더욱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순조는 숙선 옹주를 자신과 같이 대하였으며 숙선 옹주가 결혼한 지 고작 3일 만에 동생을 그리워하여 매우 서글픈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옹주가 궁으로 돌아올 때에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온 것처럼 맞이하여 위로했습니다. 출가한 후에도 순조와 숙선 옹주는 계속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순조는 문안과 선물을 보내는 날이 하루도 없었으며 숙선 옹주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주었고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숙선 옹주가 순조를 방문하러 입궁한다고 하면 순조는 기뻐하며 동생의 방문을 몹시 기다렸습니다. 기쁜 표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띌 정도였다고 하니 그 우애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조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숙선 옹주의 집으로 행차하기도 했습니다. 숙선 옹주는 아버지 정조를 닮아 시를 짓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문장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와 문장을 남겼고 학문을 사랑하며 문예를 진흥시킨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정조의 문학적 재능이 딸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진 것입니다. 숙선 옹주가 남긴 여러 시는 남편인 홍현주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의 작품이 독립된 문집으로 남기 어려웠던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시를 소중히 여겨 자신의 문집에 함께 실었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문학적 교감과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인 보은자, 즉 은자를 만나다라는 제목의 시를 감상해 볼까요? 맑은 바람은 소매자락에 들어오고 몸은 흰 구름 따라가네. 우는 새는 정한 나무가 없고 흐르는 물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원문으로는 청풍임나수, 신수배군거, 제조무정수, 유수양하처입니다. 이 시는 자연의 자유로움과 세속을 초월한 은자의 삶을 동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맑은 바람이 소매로 들어온다는 표현은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구절에 흰 구름을 따라가는 몸은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떠도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구절의 새는 어느 나무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노래하며 마지막 구절에 흐르는 물은 정해진 곳 없이 자연의 섭리를 따라 흘러갑니다. 왕실의 옹주로 태어나 엄격한 규범과 예법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녀가 이렇게 흰 구름을 따라가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모습이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그녀는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 저 먼 산과 들을 바라보며 자유로운 은자의 삶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시는 조카인 명원공주를 생각하며 지은 월야의 명원입니다. 밝은 달이 계단 앞에 이르니 맑은 빛이 사람을 보는 듯하네. 멀리 복루를 생각하는 밤 분양하고 시를 읊조리니 새로워지네. 명월도계전 청광여견인 요지복루야 분양음 시신. 이 시는 조카를 그리워하는 고모의 마음이 달빛에 실려 전해지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명원공주는 순조의 딸이자 숙선옹주의 조카였습니다. 숙선옹주는 오빠 순조를 각별히 사랑했고 그 오빠의 딸인 명원공주 역시 애틋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궁궐에 있을 조카를 떠올리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복루는 궁궐의 누각을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진 궁궐의 누각에서 조카도 똑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향을 피우고 시를 읊조리는 숙선옹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시에는 혈육에 대한 그리움, 왕실 여성으로서의 고독감, 그리고 그것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지적 능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시를 통해 우리는 숙선옹주가 단순히 왕실의 일원이 아니라 깊은 감수성과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진 시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시는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이며 자연과 인간의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피를 이어받은 문학적 재능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숙선옹주의 재능은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흥미로운 요리 일화가 전해집니다. 홍선표는 저서 조선요리학에서 숙선옹주가 물을 썰어 만든 요리를 임금에게 올려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깍두기의 시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깍두기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의 한 종류입니다. 물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깍둑 썰기 하여 고춧가루와 여러 양념을 넣어 담근 이 김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숙선옹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정조가 승하했을 때 숙선옹주의 나이가 겨우 8살이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오빠인 순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출가하여 시집살이를 하던 숙선옹주가 궁궐에 들어가 오빠인 임금을 위해 특별히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물을 네모나게 깍둑 썰어 만든 이 김치는 기존의 김치와는 다른 독특한 식감과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조는 여동생이 정성껏 만든 이 음식을 맛보고 크게 칭찬했고 이것이 궁중 요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물을 깍둑깍둑 썰었다고 하여 깍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음식의 유래를 넘어 숙선옹주와 순조 남매의 깊은 우애를 보여줍니다. 여동생은 오빠를 위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고 오빠는 여동생의 정성을 알아보고 그것을 궁중의 정식 음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으로 자리 잡은 깍두기가 이렇게 왕실 남매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이 음식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숙선옹주가 시를 짓는 문학적 재능과 함께 요리에도 소질이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당대의 교양 있는 여성으로서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숙선옹주는 정조의 문학적 유산을 이어받은 시인이자 새로운 음식 문화를 창조한 요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재능은 왕실 교육의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감수성과 창의성이 어떻게 문화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숙선옹주는 남편 홍현주와의 사이에서 아들 홍우철을 낳았습니다. 홍우철은 1813년에 태어나 185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주 이시로 양녕대군의 후손인 이영로의 장녀였습니다. 이렇게 왕실의 혈통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홍우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홍승가는 1834년에 태어났지만 1845년 11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둘째 홍승억은 1842년에 태어나 1882년까지 살았습니다. 숙선옹주가 손자들의 성장을 지켜보았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적어도 첫 손자의 탄생은 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숙선옹주의 남편 홍현주는 1793년에 태어나 18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영명이라는 부마의 작고를 받았습니다. 숙선옹주와 정확히 같은 해에 태어나 평생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조선의 지리서인 동국여지비고에는 숙선옹주의 재택 즉 집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옹주의 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일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발로 인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한때 이곳에 왕실 옹주의 저택이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숙선옹주와 관련된 유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인장입니다. 2017년 5월 이 인장은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된 한국 고미술품 53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인 34만 3,5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3억 8,5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경매 후 인장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현재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 왕실의 중요한 유물이 해외에서 거래되고 그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는 숙선옹주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 이름이 정조의 딸 숙선옹주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로명은 태종의 후궁이었던 선빈안씨 역시 숙선옹주라는 칭호를 받은 다른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숙선옹주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는 비록 짧은 기록으로만 남아있지만 조선 왕실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천연두라는 큰 병을 이겨냈고 아버지 정조의 이른 죽음이라는 슬픔을 겪었지만 오빠 순조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문학적 재능을 물려받아 아름다운 시를 남겼고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의 유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카인 명운공주를 그리워하며 시를 짓고 오빠인 순조와 깊은 우애를 나누었던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분을 초월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정조의 생전에 착호를 받지 못했고 역사 기록에 자세히 남지 않았지만 숙선옹주는 분명 조선 왕실의 중요한 일원이었으며 당대를 살아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맑은 바람이 소매자락에 들어오고 몸은 흰 구름을 따라가는 그녀의 시처럼 숙선옹주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던 왕실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삶과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